예,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강의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좀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제가 PPT 이 자료를 한 7, 80페이지 되는 자료를 제가 여러분 수업 강의 들을 때쯤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봐가면서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 기업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업가들이 가지는 그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특성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들인가? 첫 번째는 뭘까요?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 결단력 같은 결단력,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아이를 추천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추천을 하는 게 뭐 특별한 걸 추천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불량해요.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강남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학교인데 거기서 하위권을 맴돌면서 맨날 뭘 하냐면 대학은 포기를 하고 카페에 가서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꿈이 뭐냐 했더니 꿈이 없어요. 그리고 노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잘생기고 되게 잘 놀고 기타도 치고 뭐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는 데마다 식당이든 카페든 이 친구가 가면은 매출이 항상 늘어나요. 30%. 그러니까 알바 중에서는 굉장히 환영받는 알바예요. 고등학생인데 얘가 가서 일을 하면은 그 분위기가 싹 살면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봤더니 얘가 꿈이 많은데 이제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를 했더라고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서울대 항공학과, 항공대학 항공학과, 한서대학 항공학과 등등등 있는데 성적이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면담을 한 다음에 야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다 안 되면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나서 항공 그냥 그 전문학교 같은 데 이게 교육과정 같은 거 가가지고 6개월이나 1년 하다 보면은 비행기 조종사 따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부터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그래서 1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성적이 워낙 안 돼가지고 극동대학교라는 대학교를 갔어요. 극동대학교에 항공학과를 하고 항공경영학과인가 경영학과를 두 군데를 했는데 항공학과를 떨어졌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항공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눈에 무슨 간단한 수술을 하고 다시 항공학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전과를 했는데 그 2학년을 마치고 나서 미국을 갔어요. 교환학생으로. 유타 대학교 에비에이션 스쿨 항공학교로 가서 1년 만에 이 친구가 원래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면서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닥으로 꼴찌로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마치는 동안에 극동대학인데 극동대학을 2년 마치는 동안에는 2년 다니는 동안에는 거의 1, 2등으로 예. 그러고 나서 유학 가서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1년 만에 비행기 조종사 3개를 다 따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비행기 조종사를 안 뽑아요. 이 친구가 비행기 조종사를 다 따고 이제 그 4학년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 조교를 하고 있는 사이에 상황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조종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항공사가 다 조종사 자르고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오고 나서 한 3개월 전에 들어와서 격리 며칠간 하고 나서 계속 알바를 다니고 있다가 최근에 취직을 했어요. 침대를 파는 회사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하면 친구가 원래는 굉장히 공부도 포기하고 거의 뭐 바닥을 기던 친구인데 목표가 딱 생기고 나니까 엄청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장점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좋아요.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면 야 비행기 조종사가 만약에 안 되면은 나중에 비행기를 파는 거 해도 된다. 굳이 비행기만 조종만 하는 거에 목표를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어느 침대를 파는 회사에 면접을 봐서 들어갔는데 침대가 죄송합니다. 침대가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침대 얼마짜리 쓰세요? 네, 이 친구가 파는 침대는 침대 하나 가격이 1억이 넘어요. 침대 하나 가격이 5억이 넘어요. 침대를 파는 가격. 그래서 그 대부분이 청담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여의도에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주로 외국 스웨덴인가에서 가져와서 뭐 수출하고 뭐 이런 수입해서 파는 그런 가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끝났으면은 계속해서 비행기 조종사만 타겠다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제가 비행기 조종사를 하라고 한 몇 년 전에 자문을 해서 비행기 조종 다 땄는데 따고 나니 딱 막혔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블룸버그 얘기했어요. 블룸버그.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대학교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 회사를 좀 다니다가 하버드 대학교 MBA를 졸업하고 나서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두 군데 취직을 했는데 하나는 골드만삭스, 하나는 살로몬 브라더스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살로몬 브라더스 가서 취직을 했었는데요. 일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39세 때 엄청나게 잘하면서 이제 임원해서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합병되고 막 이러면서 줄을 잘못 써가지고 딱 잘렸어요. 불과 39 나이에. 39 나이에 잘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금융회사 임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 퇴직금을 약 100억 정도 받아서 퇴직을 했어요. 그 사이에 벌어놓은 돈도 약간 있었겠지만. 그리고 한 1, 2년간 울분에 토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블룸버그라는 통신회사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식회사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선물 옵션 하는 쪽에서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뉴스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5초 전에 3초 전에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만약에 고베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여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가 뭐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대. 그 뉴스를 내가 1초 먼저 아느냐 나중에 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어느 특정한 정권에서 배ering 회사 같은 데 파산했는데 배ering 회사가 대규모 뭔가 거래를 잘못해가지고 이 회사가 파산된대라는 그 정보를 내가 5초 전에 아는 거랑 5초 후에 아는 거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로이터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초 단위로 먼저 정보를 전달해주는 뉴스 전달하는 통신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룸버그가 통신이 뉴스를 빠르게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명성을 얻으면서 결국에는 블룸버그가 수십조 가치의 블룸버그 통신 회사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몇 살에 창업을 했느냐? 39에. 회사 잘린 게 39이었는데 38인가 아무튼 불과 1년 정도 쉬었다가 통신을 차려가지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죠. 통신회사죠.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서는 수십조 자산을 모으고 나서는 뉴욕 시장으로 나왔어요. 뉴욕 시장. 뉴욕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뉴욕 시장을 3선을 했어요. 뉴욕을 완전히 뭘로 바꿨느냐?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히 원래 뉴욕이 상업의 중심지거든요. 상업의 중심인데 블룸버그 시장이 3년 동안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변신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한 단계, 두 단계 이상으로 뉴욕 전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는데 그거는 중간에 하다가 지난번에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원래 전자공학인데 금융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이제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등등 해보니까 나는 금융회사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몰입하고 집중한다든지 뭔가 도전해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든지.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가들 많이 가지는 어떤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벤처 기업가들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예를 들어 몰입과 집중, 그 결단과 끈기, 그다음 위험 평가하고 대응하는 능력, 의사소통하는 능력, 그다음 도전하는 도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능력들, 또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 제시, 이런 한 7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거는 다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약하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양성시킬 거냐 등등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가를 양성시키기 위한 체계 자체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왜 약하냐면은 이거를 가장 해야 되는 게 사회적 기반이에요. 사회 분위기인데, 사회 분위기는 거의 0점이에요. 바닥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아버지가 거의 밖에서 나온 아들하고 밥도 안 먹고 딸하고도 밥을 잘 안 먹어요. 집안에서. 그럼 언제 아버지의 DNA라든지 아버지가 소통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3대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학교예요. 학교는 선생님들이 전혀 교육을 못해요. 실제로는 퇴직한 선생님들과 퇴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 얘기로는 가장 무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누가 퇴직을 했는지, 선생님이나 그 직업 군인들이 누가 퇴직했는지를 알려주면은 포상금을 준대요. 예를 들어서 누구의 아버지가 퇴직했다는 그 사실만 알려주더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퇴직금을 뺏어오는 거는 아이의 손에 있는 보석을 뺏어오는 것보다 쉬운 거죠. 그 사람들의 퇴직금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기 손에 있는 귀한 물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뭔가 얘기하면은 이 구분이 안 돼요. 아, 이게 좋구나 나쁜가 구분이 안 돼요. 선악의 구분을 할 줄 몰라요. 왜요? 선생님들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선생님들 속에는 선생님과 교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리딩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전혀 못해요. 사회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가 언론인데, 언론은 무슨 얘기만 나와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사실 언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 등등 부분이 있어 굉장히 사실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가는 타고나는가? 아니에요. 그럼 양성될 수 있는가? 양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타고난 자질도 있겠지만 양성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양성하려면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시키든지, 가정에서 시키든지, 학교에서 시키든지, 언론에서 시키든지. 이 4군데가 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4군데가 다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왔어요? 하는 게 결국에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 그 다음에 자포자기. 그러고 나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 소득에 비해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표상이 뭐냐? 일찍 퇴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족도가 전 세계 최하위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일용 노동하시면서 또는 노동을 하면서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심지어는 베트남 등등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아요. 심지어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국 유언그룹이라는 몇 군데 의류 쪽 하는 업체들은 나가 있어요. 영어무역이라든지 몇 군데 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에 있는 종업원들이 몇만 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 사람들도 월급을 20배는 더 받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20배는 낮아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기업가 정신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쉽지 않다.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심리적 특성 이런 특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이 새로운 기업가들,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 수건이라든지 비누라든지 간단한 경공을 만드는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중무장대였어요. 자동차라든지 무슨 뭐 철강이라든지 무슨 부품이라든지 중무장대였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4차 산업혁명, AI 혁명 이것들이 발달하면서는 창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이 기존의 창업에 비해서 중무장대한 산업이 아니에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금융산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토스 같은 회사들은 뭐예요? 청년 창업가가 금융 관련 정보를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신용평가를 뭐 자기 걸 알아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토스라든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카카오 뱅킹 몇 군데 이런 보면은 엄청나게 뭔가 시설을 갖추거나 자금을 가지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면은 3차 산업, 4차 혁명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암울한 가운데서 희망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체는 희망이 뭐냐면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 4차는 아니지만 3차 산업혁명에 인프라가 되게 잘 깔려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바일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속도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거나 할 때는 한국이 뭘로 역할을 하고 있냐면 테스트 베드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신규 제품 같은 걸 한번 내놔보면 어디에 나와요? 한국의 모바일 시장에.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금융 상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일종의 개방성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은근과 끈기가 약간 부족해요. 제가 지난번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했지만 일본은 화학이라든지 물리 같은 거는 오랫동안 연구한 과학자들이 많아가지고 노벨 수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돈 안 내면 금방 치우고 막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금방금방 변하는 이 변하는 마음, 변덕이 심한 이 마음 자체가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 자체는 나올 터전이 아니지만 또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 4차 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BTS가 또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뭐 대장금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드라마들 같은 경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그 특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업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직장이나 직장 경험을 통해서 많이 했죠.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 또 어디서 많이 얻어요? 두 번째는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하면서 막 얻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큰 게 뭐냐면은 산업 트렌드 변화. 그 다음에 뭐예요? 천재지변. 가치관 변화. 등등의 요소들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새로운 사업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인의 직장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같은 데 나오는 기술 창업 같은 경우는 벤처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제품이 뭔 거죠?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제품하고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요. 몇 퍼센트가요? 무려 87%가. 그리고 취미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다가 그 취미가 본인의 직업이 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취미 가지고 있으세요? 무슨 뭐 댄스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등산을 하든지 제가 아는 저 서울대학교 농학 쪽 관련 교수님은 식물 전문가예요. 산에 같이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든 나무가 그 사람의 설명 대상이야. 모든 꽃이 설명 대상이고. 이런 사람은 뭘 하면 되겠어요? 연구실한 연구도 해도 되겠지만 나이 드시다 보면 연구 자체 능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분들은 뭐 하면 되겠어요? 숲 해설 전문가 같은 거라든지 등산을 되게 좋아한다든지 또 여행을 되게 좋아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람들 또 아까 숲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요즘에 노인들 같은 경우도 어르신 나이 많은 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는 걸 제가 만나냐면은 소설을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이들한테 해주기도 하고 요양원에 양로원에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파견을 가요. 어디 파견을 가요? 집에서 누워 계시는 환자들 있잖아요. 근데 귀는 들려, 몸은 안 좋아.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소설을 읽어주는 거예요. 재밌는 구술 동화를 읽어주기도 하고. 그럼 윈윈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이 많으신 한 60, 70 되시는 이 할머님은 뭐예요? 이걸 하면서 돈을 벌고 누워 계시는 환자분은 뭐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취미 자체가 직업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산업 트렌드 변화. 산업 트렌드 변화는 굉장히 많은 기존의 회사들을 망하게 하지만 또 새로운 회사들을 또 이끌어내게 돼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나오고 나니까 뭐가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왜? 인터넷 사진이 나오니까. 그죠? 제가 불과 몇 년 전에는 여러분 영어 시험을 볼 때는 사전을 들고 들어가서 보세요. 했어요. 요즘에 사전 들고 들어가면 사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집에. 집에 사진이 없어요. 뭘 봐요? 핸드폰으로 가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가요. 왜냐면 핸드폰이 워낙 기능이 잘 돼가지고 핸드폰 속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뭐예요? 문제부터 답부터 남하고 통치까지 다음 뭐예요? 야 7번의 답이 뭐야? 하면 저쪽 카톡에서 그거는 뭐야? 하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자체는 들어오지 못하게.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핸드폰의 기능이 너무 좋아. 옛날에 사전을 찾아보면 뭐야? 사전 자체는 각자가 찾아보면 됐잖아요. 핸드폰은 뭐가 돼요? 다른 사람하고 통신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그 수능 같은 거 볼 때 가끔가다 몇십 명씩 중간에 그 시험을 못 보고 아예 0점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시험 보는 중간에 핸드폰이 발견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발견되면 이 핸드폰 자체를 뭘로 보는 거죠? 시험을 큰일난 걸 간주를 해버려요. 큰일을 안 했는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하고 나서 지워버리면 찾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산업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브리테니카 같이 백과사전은 망하지만 인터넷 사전은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반스 앤 노블이라는 유명한 서점은 망하지만 또 뭐예요? 아마존이라는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책을 받는 책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지금 수백만 물건을 주고받는 아마존 같은 회사는 뭐예요? 살아남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서점 수백 개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면 서점 수천 개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그 좋은 대학을 평가할 때는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를 비교한다 하면 만약에 그 학교 조지 워싱턴이 좋을까, 조지 타운이 좋을까, 아니면 뉴욕 주립대가 좋을까 할 때 대학들을 비교를 할 때 비교하는 대학 그 홈페이지 화면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냐면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화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학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제1의 기준이 장서였어요. 몇백만, 우리는 57만 권이다. 우리는 120만 권이다. 이게 뭐예요?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의 숫자였어요. 그럼 그때는 왜 도서관이 잘 돼 있어야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랬던 거죠. 지금은 그 비교 자체가 거의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왜요? 그걸로 비교하지 않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뭘로 되는 거죠?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얼마나 많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무슨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도서관 시설이 잘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버금가는 재정이 넉넉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를 표상을 했어요. 지금 뭐 그게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게 수치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다 전자문서화되고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그래서 산업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기존의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도서관은 없어지는 대신에 뭐가 또 무슨 산업이 나오겠어요? 책을 전자화하는 산업들이 발달하는 거죠. 보관하는 회사가 발달하고.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실제로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모간 스탠리를 비롯한 몇 개 금융회사가 거기 본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모든 정보가 다 불에 타거나 망가졌는데 실제로는 거의 훼손을 입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데이터 센터가 뉴저지라든지 딴 데 있었거든요. 실제로 고객에 관한 정보가 딴 데서 다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최근에 보면은 네이버 같으면은 분당에도 지금 그 자기 본사 옆에다 또 만들기도 하고 카카오 같은 데는 제주도에 지금 본사가 있잖아요. 최근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안산 캠퍼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또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종류의 회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존의 어떤 사양 산업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 천재지변. 고베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베어링이라는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 몇 개가 무너졌어요. 수십 개가.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투자 자체가 지진과는 정반대로 투자를 했던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금융회사가 망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천재지변, 코로나는 천재지변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천재지변 아닌 걸로 봐야 될까요?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감기 유형으로, 플루 유형으로 봐야 될까요? 뭐 그게 천재지변은 아니든 간에 그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망했어요. 특히나 소규모 있는 식당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망했어요. 특히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캠퍼스에 기숙사 하는 학생이 한 4,000명, 5,000명이 기숙사 생활했어요. 그럼 거기를 도와주기 위한 영양사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이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식당에서 밥 먹는 학생들은 그럼 공급하는 이 학교 우리 학교에 공급하는 어떤 식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사실은 다른 라인을 뚫어야 되겠죠. 이 천재지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또 망했지만 그 와중에 또 수많은 회사들이 또 급부상했어요. 뭐 때문에요? 천재지변, 코로나라는 천재지변 때문에 수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떴고 심지어는 비대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언택트 관련되는 주식들 같은 거 어떻게 됐어요?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폭등을 했죠. 그죠? 왜 그래요? 특히 우리 교수님들은 많이 쓰고 있는 또 여러분들 많이 몇 명은 좀 받고 있는 수업들이 있는데 줌이라는 새로운 도구 있죠. 줌 그죠? 수업 자체를 뭘로 하는 거죠? 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여러분들하고 이게 보고 수업을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줌이라는 회사 자체는 몇몇 그냥 원격 회의하는 데만 썼겠지만 지금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의 뭐예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쓰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되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가가 예상치도 못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교육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으로 막 앉아서 강의실에 하는 교육 회사들은 거의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오프라인을 한다든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강의장 다 빌려놓고 텅텅 비워놓고 임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임대료는 계속 줘요. 근데 학생들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천재지변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망하게 하기도 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뭐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의대라든지 뭐 특정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혼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혼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이혼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있어요. 왜요? 이게 일반화된 가치관이 됐으니까. 또는 뭐예요? 이혼한 사람들을 다시 재혼시키는 중매사가 또 생겼어요. 왜요? 이게 하나의 새로운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는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자, 사업 아이템은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생이 돼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험이 쌓여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천재지변을 따라 나올 수 있고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 나올 수 있고 좀 특이한 것은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잠깐 쉬었다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떠오른 새로운 부자들이 누군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